원쌤 일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영화 300이 떠오르죠. 특이한 군대, 특이한 무기. 페르시아. 네. 역시 본게임.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면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영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현대 전장의 대세로 떠오른 드론. 그중에서도 실전에서 능력을 입증하며 소위 말하는 역주행에 성공한 드론이 있습니다. 등장 초기에는 존재감이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전 세계에 관심을 엄청 받고 있는 그런 드론이죠. 바로 이란의 샤헤드 드론입니다. 근데 이 샤헤드 드론이 요즘 더 각광을 연속해서 더 세게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샤헤드는요, 이란이 개발하고 네. 러시아가 대량으로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드론인데요. 샤헤드란 말을 직역하면은 증인이란 뜻인데, 증인. 근데 이게 또 순교자라는 의미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폭 드론에 딱 맞는 이름이죠. 특히 요즘 들어서 이제 세계 각국의 눈도장을 제대로 찍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고요. 사진 속의 그 샤헤드 136 자폭 드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한 드론입니다. 저가형 가성비 드론의 대표 주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피스톤 엔진으로 프로펠러 돌리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채택을 했습니다. 엔진부터 연료, 동력 계통, 비행 제어 시스템까지 그야말로 누구나 구매해서 조립할 수 있는 그런 상용 부품들로 만들어졌습니다.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플라스틱 프레임 안에 오토바이 엔진을 집어넣어서 쉽게 제작할 수 있고요. 여기에 50kg의 폭발물까지 장착할 수 있죠.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럼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쳐다보냐? 싼가요? 그렇죠. 역시. 전쟁 돈 많이 드는데 아껴야죠. 이란이 러시아에 처음 이 드론을 판매할 당시에 이 샤헤드 136 대당 가격이 2만 달러. 그러니까 3천만 원도 채 안 되는 수준인데 3천만 원 비싼 거 아니냐? 그렇지 않은 게 1000km에서 2500km를 비행해서 고정 표적을 타격한다. 와. 정말 저 비용으로 적에게는 엄청난 위협을 가져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적군에게 치명타를 안겨줄 수 있는 무기로 깊은 인상을 남긴 거죠. 네. 저희 본 게임에서 수차례 다뤘는데 그 드러나면 바이락타르하고 샤헤드랑 거의 양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요즘 더 주목을 받는다고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최근 그 신형 샤헤드 드론이 활용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는데요. 네. 지난 7월 말쯤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 드론 폭격을 가했는데 당시 1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300여 대 드론과 8개 미사일이 동원된 결과인데 바로 이때 사용된 게 제트 추진 샤헤드 드론입니다. 제트 추진. 네. 이 최신형은 샤헤드 238로 불리는데 엔진상으로는 사실 완벽하게 다른 거고요. 최대 시속이 무려 500에서 600km에 달하고 빠른 속도 덕분에 우크라이나 레이더에는 이 샤헤드 238이 순항 미사일로 표시가 된다고 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경보를 내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요격은 그만큼 더 어려워지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드론에 대한 마땅한 요격 수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순항 미사일급으로 진화했다. 사진상으로는 앞에서 봐서는 잘 구분이 안 가거든요. 뒤에서 보면 당연히 제트 추진이니까 차이가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러면 기본형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진 거죠? 기본적으로 그냥 그 설계 형태는 그냥 거의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대로 가져오고 추진 장치만 개량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재원 보면은 샤헤드 136 재원을 보면요, 길이 3.5m에 날개 폭이 2.5m. 샤헤드 238은요 역시 길이 3.5m에 얘는 날개 폭이 3m예요. 크기가 비슷하죠. 육안상 눈에 띄게 다른 거는 샤헤드 136이 후방에 프로펠러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고 대신 동체 상부에 이제 제트
엔진을 위한 공기 흡입구, 그다음에 요거 이제 분사되는 그쵸, 뭐, 노즐 예. 방향이고요. 엔진이 바뀌다 보니까 중량도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기존의 샤이드 136이 200kg 혹은 250kg 정도에서 380kg, 100kg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기존의 샤이드 136에 장착된 건 뭐냐? 이란의 마도라는 회사가 만든 MD550 엔진입니다. 근데 이게 MD550 엔진이 뭐냐면 독일제 엔진을 역설계한 4기통 50마력 31kW짜리 엔진인데 손쉽게 얘기하면요 500cc짜리 오토바이 엔진과 예. 거의 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또 500cc부터 대형 오토바이라고 구분하는 것 같은데 좀 출력이 좀 나긴 나나 봅니다. 일단은 나라는 거죠. 근데 이제 피스톤 엔진이라 소리가 부다다다다 하면서 아, 엄청 그래, 시끄러워요. 그 맛 아닙니까? 브랑브랑 브랑브랑. 예. 그럼 이제 샤이드 238 지금 여기 뭐 화면상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어떤 제트 엔진이 장착이 된 겁니까? 체코에서 제작된 미니 터보 제트 엔진 TJ150을 이란에서 복제 만든 그 톨로의 10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거 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거는 이미 이란에서 다양하게 활용 중인 터보 제트 엔진인데 이란이 2011년에 확보한 미국의 대형 스텔스 드론인 RQ-170의 영감을 받아서 설계한 샤헤드 191에도 탑재가 되고 있고 또 야알리 그리고 쿠드스-1 같은 이란제 순항 미사일에도 이 엔진이 쓰이고 있고요. 스텔스 드론 순항 미사일에 사용되는 제트 엔진을 이제 샤이드 드론으로 채택한 이유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네. 일단 기존의 피스톤 엔진을 채택한 샤헤드 136의 최고 속도는 고작 시속 19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승용차 정도네요. 좀 성능 좋은 승용차. 근데 예. 이 정도면은 사실 비행하는 방향만 알면 기관총으로도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아 예. 앞쪽으로 잘 쏘면 되니까. 그렇죠. 일부러 오조준해서. 예. 네네. 근데 이 제트 엔진을 장착한 샤이드 238은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2배 이상 빠르니까 뭐 순항 속도만 해도 500에서 600km 그리고 최종 돌입 속도는 시속 700km까지 된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중기관총으로 쏴도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다가 되는 것이고 또 기존 샤이드 136보다 속도가 빠르거니와 향상된 정밀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강력해진 거죠. 예. 그 스펙상 업은 알겠는데 그러면 샤이드 238 그럼 또 얼마나 세진 겁니까? 얼마나 강력한 녀석이 된 거예요? 드론 중에서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던 거 뭐 최강의 킬로 드론, 하늘의 암살자, 뭐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미국의 MQ-9 리퍼라는 게 있죠. 예. 네, 아시죠? 이 MQ-9 리퍼를 샤헤드 238이 격추할 수 있다. 이러면 어떻겠어요? 아, 그 리퍼는 고가인데 그 우리나라 주한미군도 쓰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얼마 뒤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A10이 퇴역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를 대체하는 의미에서 지난 7월에 MQ-9으로 구성된 주한미군 원전 정찰대대가 군산공군기지 창설됐습니다. MQ-9 리퍼는요, 다목적 중고도 장거리 채공 무인기, 뭐 메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기체로 긴급 표적 처리, 정보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주 야간은 물론 악천 후에도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헬파이어 미사일이나 레이더 유저 폭탄을 같이 장착해서 정밀 타격도 가능합니다. 작전 반경은 1,100km고요. 무기를 장착한 채 24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할 만큼 스펙이 굉장히 빵빵하다 알려져 있습니다. 뛰어난 위력을 바탕으로 여태까지 정말 화려한 전적을 자랑하는데요. IS의 수장, 이란 혁명대 수비군 사령관 등을 공습해서 사살한 그런 주역이기도 합니다. 자, 이 MQ-9 리퍼는 한 대당 가격이 3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 430여 원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데요. 그런데요, 이런 세계 최고의 무인 공격기가 샤헤드 드론에 무력화됐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란은 사실 이제 중동 지역의 반미 테러 단체들, 뭐 친이란계 민병대 여기에 이제 샤헤드 238 제트 드론을 제공을 했어요. 이제 보시면은 뭐 저항의 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거의 최대 후원 세력이 이란이었거든요. 심지어는 뭐 미사일도 순항 미사일 같은 거 제공했다 알려주는데 이제 당연히 샤헤드 238 제공을 했겠죠. 문제 뭐냐면 그래서 예멘, 이라크, 레바논 지역에서 이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미군과 이스라엘군의 MQ-9 리퍼들 가운데서 최소한 3대 이상을 이란이 지원했던 이 샤헤드 238 제트 드론이 격추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샤이드 신형하고 리퍼하고는 이건 무슨 기술적 완성도라든가 아니면 뭐 가격이라든가 이게 체급이 안 맞는 건데 만약에 이 일이 진짜
가능하다고 하면 그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이는 게 네. 이 샤헤드 238이 최초 공개된 게 2023년 11월쯤인데요. 샤헤드 136에 비해서 다양한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세 종류의 모델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그 세 종류예요? 네네. 예. 중간에 있는 게 지금 기본 표준형입니다. 유도 장치가 아예 없고 그냥 50kg 고폭탄 탄두만 장착한 상태죠. 이미 식별된 고정된 지상 목표를 빠른 속도로 그냥 바로 때린다. 이제 이런 데 쓰이는 것이고, 그다음 왼쪽에 보시면 이쪽에 여기는 수동형 대레이더 탐색기를 장착한 이제 샤헤드 238 버전인데 폭발 위력은 중간에 고폭탄 탄두형에 비해 약하지만은 적의 레이더나 방공 무기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저 샤헤드 238이 MQ-9 리퍼를 무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모델인데, 예. 왜냐하면 기수에 이미지 적외선 탐색기, 그러니까 IIR 센서라고 하죠. 이 탐색기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저 빨간 부분 쪽이. 그게 어떤 뭐 영향을 줘서 이 리퍼 타격이 가능하다 뭐 그런 이야기겠죠? 네, 저 이미지 적외선 센서를 통해서 정밀 유도가 가능하기 때문인데, 일단 처음에는 관성항법과 그 위성항법으로 목표 지역까지 진입을 하고요. 그리고 최종 공격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리퍼 같은 어떤 표적을 식별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추적을 할 수 있고, 저 이미지 적외선 센서를 통해서 예. 그래서 목표물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좀 나머지 두 개와는 상당히 차별화된 능력을 갖고 있고, 이미지 적외선 센서가 그 정확도를 굉장히 향상을 시켜주기 때문에 지상 표적은 물론이거니와 MQ-9 같은 공중 이동 표적까지 공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이란이 저항의 축에 공급하고 있고, 근데 사실 솔직히 뭐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러시아가 이거를 많이 쓴다는 게 이것도 그렇죠. 예. 이게 제일 큰 문제죠. 그러니까 러시아와 이란의 커넥션은 뭐 사실은 이제 해커들에 의해서도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란 국방부와 그 이란 내 그 주요 방위산업체 간 주고받은 내부 메일 관련 문서에 따르면은 러시아가 지난해에 샤헤드 238 드론 700대 구매를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대당 90만 달러, 그러니까 약 13억 원 이하의 금액으로 2,000대 이상을 도입할 계획까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13억 이하면 가격이 많이 껑충 뛴 거 아닙니까? 많이 뛴 거긴 한데 네. 러시아가 운영하고 있는 순항 미사일들에 비하면은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전쟁이 계속 길게 되니까 미사일 재고 부족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이스칸데르 K 같은 순항 미사일 아니면 칼리브르 혹은 기타 공중 발사 순항 미사일인 KH-101 등 대당 가격이 400만 달러에서 1,400만 달러, 그러니까 약 57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에 해당을 해요.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대체를 할 수 있다면 성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근데 이게 하나에 90만 달러, 약 13억 원이다. 그러면 샤헤드 238로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 아닙니까? 그렇죠. 대체품이 될 수 있다면 뭐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게다가 이제 러시아는 뭐 샤헤드 238의 이전형인 샤헤드 136 이거를 엄청나게 많은 수량을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산 게 보면 최소 6,000대는 넘을 거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이란은 이제 러시아의 샤헤드 136 그러니까 구형 요거 한 대당 한 37만 5천 달러를 요구했지만은 결국 한 대당 19만 3천 달러. 그러니까 이게 6,000대 샀을 때. 딜을 잘했네요. 이게 많이 사니까 예, 바잉 파워. 예, 그렇죠. 우리도 이제 뭐 벌크로 주문하면 좀 예. 깎아주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그 러시아 자국 내에 이 샤헤드의 생산 시설이 이제 설치가 된 겁니다. 이게 되면서 최종 계약 규모가 17억 5천만 달러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예 기술까지 이전받아서 대량 생산 도입을 한 거죠. 써보니까 효과가 있긴 있었나 보네요. 이제 여담으로 그 샤헤드 구매에 관해서 초기 합의가 이루어졌을 무렵에 이란은 우리 루블 싫어. 누가 루블을 그때 만약에 우리끼리 양 박사나 돈 갚아. 그러니까 저 루블로 갚을 겸 제가 받겠어요 그때요. 맞죠. 예, 그러니까 같이 떨어질 것이 뻔했는데. 금 달라고 그랬대요. 금. 그건 뭐 예. 거래상으로는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근데 뭐 중간에 이제 뭐 달러로 바꿔서 지불해달라 이런 요청도 있고 그랬다는데. 그쵸, 달러도 역시.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또 이게 달러가 부족해서 결국은 이제 약 2톤이 넘는 금괴를 이란으로 보냈다라는. 러시아가 스토리가.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겠는데요. 지금 금값이 얼마나 금값이 지금. 더블 이상 몰았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자 그러면 러시아가 그럼 자국에서 샤헤드를 이제
뭐 면허 생산이라 하겠죠. 뭐 허락을 받았으니까 이제 직접 생산도 하는군요. 네, 2023년에 러시아가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800km 떨어진 타타르스탄 지역에 그 대규모 샤헤드 공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 무인기가 조립되는 경납고의 면적이 축구장 6개 규모래요. 어마어마한 크기로 만들고 있는 거죠. 예. 연간 18,000대까지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뭐 매달 5,000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뭐 몇 대든 대량 생산은 대량 생산입니다. 그 비결이 또 있을까요? 일단 샤헤드를 보시면은 날개가 이렇게 삼각형 구조잖아요. 네. 그래서 날개를 따로 붙이는 게 아니고 몸통하고 통으로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강제를 붙이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대량 생산이 굉장히 유리하고 그리고 이란제 무기 부품들이 비교적 좀 원시적이고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온라인 상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알테? 예, 알과 테 예, 그런 데서 예. 그런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불법 복제를 통해서 조달된 부품들도 있고 실제로 샤헤드 136 제작에 필요한 130개 이상의 부품 중에서 초기의 러시아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된 건 단지 4종류뿐이라고 해요. 나머지 부품은 또 미국 기업의 제품들이고 그게 어떻게 또 그쪽으로 흘러갔나 보네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물건이라 가격이 저렴할 수 있는 거고 또 탄소 섬유 재질의 기체고 뭐 금속이라는 게 아니라 또 프로펠러 엔진을 쓰다 보니까 단가 절감이 많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지금 제작되는 그 간소화 버전의 게란2, 즉 샤헤드 136은 한 기당 35,000에서 6만 달러, 5천만 원에서 8,5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뭐 저렴하지, 뭐 생산량 뭐 빵빵하게 늘릴 수 있지.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현재 전쟁 중인데 이거 뭐 안 쓸 이유가 없네요. 그렇죠. 일단 이제 샤헤드 띄우면요, 아까 좀 말씀드렸죠, 피스톤 엔진 때문에 배기음이 막 울려 퍼집니다. 예, 예. 파파파파파 하는 소리로 이제 적의 공포심을 자극할 수가 있어요. 오죽하면은 뭐 별명이 스쿠터다, 잔디깎기다 이제 이런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해요. 은밀한 침투가 필요 없군요. 그냥 대놓고 나 간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샤헤드를 한 대가 아니라 한 번에 여러 대를 동시에 띄우면 웬만한 수준의 타격이 가능할 만큼 작전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어떻게 보면 제압 혹은 소진시키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전술이 있는데 수십 기의 샤헤드를 먼저 날려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미사일을 보내서 적을 공격하는 섞어 쏘기. 우리가 이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번에 5대 정도가 편대를 이뤄서 날아가면서 이게 한 7개 정도의 재파가 날아갑니다. 날아오는 걸 요격을 해야 되니까 밑에서 이제 막 미사일을 쏘거나 뭐 하면서 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에 의해서 다 밑에 있는 방공망이 다 소진이 돼버리죠. 그렇죠. 적어도 탄천 그래. 귀환 시간이라도 예. 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시간을 노려서 그 뒤에 이제 정확하고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사일들은 더욱더 정확하고 그다음에 큰 파괴력으로 목표를 제압한다. 소진 안 당하려면은 방공망을 더 깔아야 되는데 그럼 그게 엄청나게 비용이 비싸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방어의 부담을 계속적으로 높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 샤헤드 같은 저가 드론을 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북한제 KN-23 같은 이제 이런 탄도미사일을 결합을 해서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예. 근데 아무튼 그렇게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딱 맞네요, 샤헤드가. 네, 완전 맞죠. 실제로 러시아가 3년 동안 공습에 사용한 이 샤헤드 136이 2만 대 이상이 된다고. 진짜 많이 썼네요. 네, 실제로 그 전쟁 역사상 단일 장거리 공격 무기로는 유례 없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샤헤드의 호용성을 또 전 세계 각국이 꼭 똑똑히 목격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오늘날 샤헤드는 대량 생산과 저렴한 가격이라는 장점에 힘입어서 사실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드론으로 아주 이름을 떨친 거죠. 예. 제가 오늘 그 프로그램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주행했다면서요, 샤헤드가. 초반에는 별 관심도 못 받다가요. 근데 샤헤드가 2021년 12월에 처음 공개됐을 때만 해도 주목을 못 받았죠. 심지어 불법 복제품이라는 오명도 받았고, 왜냐하면 이란의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자폭 드론인 하피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진짜 요즘 분위기로 완전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베꼈어요? 네, 이게 하피인데 상당히 비슷한 모양새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예. 근데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피가 적 레이더를 추적하는 그 전파 탐지 탐색기를 장착을 해서 방공망 제압용 드론입니다. 근데 샤헤드 136은 위성항법이랑 광성항법으로 유도되는 좀 단순한 드럼이고
뭐 전파 추적 하피처럼 그런 건 안 되죠. 네. 외형은 정말 비싼데 근데 당연히 이스라엘제라고 하면은 이거 가격은 상당히 높겠죠? 아유, 그럼요. 이게 당장 이제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하피1하고 이 샤헤드 136하고도 가격이 비교가 안 되고요. 사실은 하피1은 이미 우리 공군이 1999년부터 도입해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어요. 200대 이상 도입했는데 이제 그게 무슨 용도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적의 대공 미사일, 거기 레이더 오면 그걸 쫓아가져서 공격하는 방공망 제압용으로 우리 공군에서 도입을 했었거든요. 샤헤드 136은 그런 복잡한 장치들 같은 것들, 센서 같은 것들이 없는 상태로 그다음에 최대한 싼 부품을 썼기 때문에 가격이 쌀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피2는요, 대당 가격이 100만 달러가 넘어요. 아, 예. 샤헤드 136 2만 달러죠. 그럼 이게 가격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샤헤드가 이렇게 저렴하니까 여러 대를 동시에 대량으로 날린다? 완전 가능해요. 네. 하다가 쭉 가다가 몇 대가 격추된다? 하나도 안 부담스러워. 남은 게 그래. 있지 않습니까? 남은 게 있고 그다음에 야 네가 나를 유혹하는 미사일이 더 비싸. 맘대로 쏴봐라.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샤헤드는 2020년 시작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존재감이 급부상하면서 자 뭐 역주행 무기다 뭐 예. 이렇게 평가까지 되고 있는 거죠. 자, 영원히 하늘 나는 비행기 연료 걱정 없이 조종사의 피로도 없이 적진 상공에 무한정 머물 수 있는 감시자. 이건 진짜 모든 군대의 오랜 꿈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 CIA는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인 1960년대에 이미 이 꿈을 현실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기술로서는 이거 어림도 없었을 것 같은데 이 야심찬 계획의 정체는 무엇일지 본방 야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십 년간 CIA의 가장 깊은 비밀 서고에 잠들어 있던 문서가 있습니다. 최근 기밀 해제된 이 파일의 제목은 프로젝트 아퀼라인. 그 내용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오랫동안 음모론자들의 황당한 주장으로만 치부되어 왔습니다. 연료 보급 없이 몇 달이고 하늘을 날며 적의 레이더와 눈을 완벽히 속이는 스파이 드론을 만들려 했다는 기록이었죠. 오늘 본방야사에서는 이 믿을 수 없는 극비 문서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닌 냉전 시대가 낳은 가장 야심찬 실화였음을 증명하려 합니다. 미소 냉전이 극으로 치닫던 1960년대 그 팽팽한 긴장감의 시작을 알린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는데요. 바로 U-2 정찰기가 구소련 영공에서 격추된 사건이었죠. 이 사건은 단순히 정찰기 한 대를 잃은 것이 아니었는데요. 더 이상 조종사의 목숨을 걸고 적진 깊숙이 유인 정찰기를 보낼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죠.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CIA는 기존의 모든 방식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정찰 수단을 원했는데요. 격추되어 인명피해가 없고 구소련의 방공망 깊숙이 침투하여 미사일 기지나 핵시설 같은 특정 목표물을 몇 달이고 장시간 동안 아주 가까이에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말이죠. 이 불가능한 임무에 거대 항공우주기업 맥도널드 더글라스가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단순히 비행기를 작게 만들거나 높이 띄우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예 발상을 전환합니다. 적의 의심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위장수를 고민했죠. 레이더에도 잘 잡히지 않고 눈으로 봐도 이상하지 않은 바로 새처럼 보이게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수리 같은 이라는 뜻을 가진 극비 프로젝트 아퀼라인이 탄생했는데요. 이 아퀼라인 프로젝트의 핵심 전략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완벽한 위장. 거대한 독수리 모양으로 만들면 설령 지상에서 목격되더라도 사람들이 그냥 큰 새인가 보다 하고 무시하게 만들 수 있었죠. 특히 레이더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이러한 시각적인 스텔스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심지어 날개의 움직임까지 실제 새와 유사하게 만들어 레이더 반사파마저 자연물처럼 보이게 하려 했죠. 둘째, 이론상 영원히 나는 기체. 이를 위해 당시로서는 공상과학과 같았던 소형 원자력 발전기를 동력원으로 탑재하려고 구상했는데요. 연료 걱정 없이 몇 달이고 하늘에 머물며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영원히 나는 스파이 독수리를 만들려 했던 거죠. 이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이 총동원되었는데요. 날개 길이는 약 1.5에서 2m에 달했고 독수리처럼 보이기 위해 기체 표면을 깃털처럼 보이도록 특수 처리까지 했는데요. 동력원으로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소형 원자력 배터리를 사용했죠. 이렇게 완성된 독수리 드론은 쿠바 같은 적성국 상공을 유유히 날아다니며 새처럼 행동하다가 목표물이 나타나면 고성능 카메라로 촬영하고 촬영된 필름은 작은 캡슐에 담아 지상으로 투하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결국 현실이 되지 못했는데요. 가장 큰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동력 문제였습니다. 소형 원자력 엔진 개발은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렵고 위험한 과제였는데요. 무게 70kg짜리 소형 원자로를 만들어 탑재했지만 방사능 차폐 문제와 안정성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죠. 설상가상으로 비행 자체도 문제였습니다. 독수리 형태의 거대한 기체를 안정적으로 비행시키고 제어하는 공기 역학적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죠. 시뮬레이션 결과 독수리의 날갯짓을 모방하는 방식으로는 장시간 비행에 필요한 동력을 감당할 수 없었고요. 가벼운 바람에도 기체가 쉽게 균형을 잃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죠. 결국 수천만 달러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아퀴라인 프로젝트는 1970년대 초반 비밀리에 취소되고 맙니다. 핵동력 독수리 스파이 드론이라는 야심찬 꿈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죠. 하지만 아퀴라인 프로젝트가 던졌던 질문, 조종사의 목숨을 걸지 않고 어떻게 적진 깊숙한 곳을 오랫동안 들여다볼 수 있을까라는 이 절박한 물음표는 냉전 내내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 마침내 인류는 그 질문에 대한 현실적인 답을 찾아냅니다. 아퀴라인이 꿈꿨던 핵동력과 독수리 위장 대신 고효율 제트 엔진과 첨단 센서, 그리고 위성 통신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존재, 바로 RQ-4 글로벌 호크와 같은 현대의 장기 채공 무인 정찰기들이었죠. 비록 모습과 방식은 다르지만 아퀴라인이 그토록 갈망했던 영원히 나는 눈의 꿈은 오늘날 글로벌 호크를 통해 마침내 현실이 되었죠. 아퀴라인 프로젝트는 실패했지만 그 위대한 도전 정신만큼은 분명 현대 드론 기술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시대를 너무 앞서간 꿈이 좌절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핵추진 독수리가 만약 그때 성공했다면 과연 인류에게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재앙이었을까요? CIA의 비밀 서고에 잠들어 있던 독수리의 꿈은 기술의 발전이 항상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끊임없이 발전해 오고 있는 드론, 샤헤드를 특히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요. 터보제트 엔진, 와, 이것도 놀라운데 프로펠러에서 그 외에 뭐 또 다른 진보 인적 입장에서는 뭐 그런 그 발전이 또 이렇게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고요. 네, 샤헤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어딘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 성능 개량 중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다양한 변형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더욱 위협적인 드론으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생을 갖고 조합하냐에 따라서 이 성능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력을 높인 그 열압력 탄두를 장착한다거나 혹은 뭐 사상자를 늘리려면 집속 탄두 만들어가지고 해서 이렇게 하는 모델도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공개된 샤헤드는 흰색인 경우가 많은데 검은색으로 도장한 사례가 종종 눈에 띄어요. 흰색이면 야광 공격할 때 엄청 그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렵게 하기 위해서 검은색으로 이제 칠해 놓은 거고, 제트 엔진 장착한 샤헤드 238도 이제 무광의 검은색 도색으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그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면서 뭐 더욱더 탐지하기 어려운 목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겠죠. 이렇게 샤헤드가 진화 발전할수록 그러면 이게 맞아야 되는, 상대해야 되는 이 우크라이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2023년 4월 이후에 우크라이나는 샤헤드를 격퇴하기 위해서 GPS 신호 방해 재밍, 스푸핑을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드론이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이 됐고요. 전문가들은 샤헤드 136 요격률이 80%에 달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 남은 20% 어떡합니까? 이게 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희생인데요. 이게 피해도. 이런 식으로 창과 방패 싸움이 시작되는 건데 당연히 샤헤드는 또한 이 전파 방해를 피하는 항법 장치를 탑재를 하게 되고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우크라이나에 추락한 일부 샤헤드 기체에서는 엔비디아의 AI 컴퓨터가 장착된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그래요? 네, AI를 이용한 자동 표적 인식 기능이 적용된 것 같은데 이거는 AI를 전면 적용했다기보다는 위성 항법 장치 신호가 교란됐을 때 AI 카메라 덕분에 시각 항법으로 비행이 가능하게 한 이런 기술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게 잘 작동을 한다면 사실 샤헤드의 방공망 돌파율이 또 증가할 수밖에 없죠. 인공지능 카메라까지 장착을 했다고 와 진짜 진화에 뭐 끝이 없네요. 사실은 이제 이 인공지능 카메라라는 게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잘 구성하기에 따라서는. 그래서 심지어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 카메라에 AI 모듈을 설치를 해서 운용하는 드론 같은 것들도 만들어내서 실전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샤헤드 유도 시스템을 바꿔나가면서 이제 계속 개량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란 때 샤헤드 136이 위성 항법 안테나 4개를 사용했던 거하고 달리 러시아 때는 뭐 8개, 뭐 12개, 16개를 사용하는 제어 수신 패턴 안테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규 생산되는 샤헤드에는 우크라이나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이동식 통신 및 데이터 전송 시스템 이런 걸 장착을 하기 시작했어요. 초기에는 그 우크라이나 통신사의 심카드를 장착을 하고 진짜 열받을 일인데 우리 쪽으로 얘기하면 북한이 뭘 쐈는데 우리의 뭐 S통신사나 그쵸. K통신사나 L통신사의 그 통신망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와. 이거 사실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안에서 그때 그 스파이더 웹 작전 할 때 러시아 통신망 활용해가지고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땐 제가 이렇게 흥분 안 했는데 네, 그렇죠. 아이디어 좋다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가만히 안 있겠죠.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카자흐스탄 통신사와 러시아에 생산된 이제 심카드를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이 보여졌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민간 통신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송된 데이터는 샤헤드가 요격된 위치에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방어 체계를 어떻게 이렇게 배치를 하고 운용을 하고 있구나. 요거 평가하는 데 있어서 또 러시아군에게 도움을 줬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라는 게 추락한 데이터조차도 굉장히 소중한 정보를 담을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는 샤헤드 기수에 표적 자동 추적 기능이 통합된 열화상 카메라와 통신용 안테나를 장착한 버전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직접 조종을 하면서 단거리 공격을 하는 데 쓰는 겁니다. 예. 이렇게 표적 타격 정밀도를 높인 샤헤드가 노리는 거는 우크라이나의 기관차입니다. 전차가 아니라 네, 기차요. 그 열차 그 트레인. 네네. 예. 지난 8월 이후에 우크라이나 철도 관련 시설이 공급받은 횟수가 300회 이상이라 주당 10건에 해당될 정도인데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철도가 우크라이나 국가 물류의 63%를 담당을 합니다. 예. 또 화물 운송량을 줄이려는 목표가 같고요. 이런 식으로 러시아는 지금 샤헤드 관련 기술을 연구하면서 개량형을 계속 좀 시험하고 사용하는 중이죠. 와, 일반 열차는 거의 뭐 무방비일 것 같은데 와, 보급을 끊어라 뭐 이건 알겠습니다만 근데 진짜 그 이런 자폭 드론이 정말 러시아 측 입장에서는 욕이 나게 잘 쓰이네요. 이런 저렴한 플랫폼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굉장히 큰 힘이 되는데 자 그렇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위력이 입증이 되다 보니까 인기는 정말 상승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한번 사진 보시면요, 이 드론들의 공통점이 뭘까? 이게 다 다른 드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하나일 것 같다 뭐 이런 게 그쵸, 부모가 하나일 것 같다 그런 그쵸. 약간의 변형만 돼 있지. 예, 맞습니다. 중국의 ASN-30, 미국의 에로헤드, 그다음에 루카스 이거 지금 전 세계가 샤헤드를 모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샤헤드를 자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러시아는 디코이 드론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디코이 뭐 미끼 이렇게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샤헤드 136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크기는 작은 가짜 드론. 샤헤드 136도 싸서 좋은 건데 그것보다 더 개를 지키기 위한 디코이를 그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화력을 소모시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기관총 같은 거 쏘거나 뭐하거나 할 때 그 용도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샤헤드 디코이 드론의 특징은 100% 중국산 부품. 예. 이란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그런 커넥션이 또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아무튼 그 싱크로율도 좋으니까 이런 뭐 중국산 100%뭐 이런 것도 가능했겠네요. 네, 실제로 중국의 자폭 드론 그 ASN301이 샤헤드 드론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이유가 있는데 샤헤드에게 영감을 줬던 아까 나온 이스라엘 하피
이 자폭 드론을 이것도 역설계에 개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넘어가면 거의 뭐, 야, 이게 진짜. 2017년에 처음 공개가 됐는데 공중을 배회하다가 여기에 레이더에서 방출되는 전자신호를 탐지하면 표적을 스스로 찾아가 파괴할 수가 있고요. 최대 25km 거리의 무선 주파수를 탐색할 수 있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적의 방공망을 제압할 수 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6x6 트럭에서 드론이 로켓처럼 발사되는 이 네.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다연장 로켓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렇게 여러 대 연속 발사되고요. 날아가는 건 그렇게 뭐 안 유력적인데 이거 땅에 우와, 네. 폭발력은 세네요. 이렇게 트럭 발사가 되니까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적의 공격을 또 피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는 거죠. 네. 워낙 뭐 가성비가 좋다니까 뭐 중국, 러시아 뭐 그 기타 국가에서 활용하고 만드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근데 앞서 미국 얘기하셨잖아요. 미국도 좀 따라하고 있다고. 이거는 그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미국이 굳이 뭐 그것까지 샤이드까지 따라야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선진국 군대들은 값비싼 고가의 막 정말 모든 기술을 집약한 이런 첨단 미사일로 표적을 점일 타격하거나 대포 같은 걸 이제 포신포병 같은 걸 통해서 대량 타격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그냥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굳이 비싼 거 안 써도 되는데, 야, 저 저가의 드론도 정밀 타격이 돼?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7월에 미국 국방부 행사에 이제 다양한 드론이 전시가 됐는데, 이때 이제 샤헤드하고 유사한 기술들이 많이 눈에 띈 거예요. 아까 사진도 이제 그런 거, 이 사진도 이제 그런 네. 거고요. 미 방산 기업 스펙트럴 웍스에서 제작한 루카스, 그다음에 그리폰 에어로스페이스의 에로헤드가 대표적입니다. 자폭형 공격뿐만 아니라 고성능 공중 표적 역할을 위해서 개발됐다. 뭐 이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미 전쟁부는 이제 올해 저가 소모성 공격 체계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샤헤드 같은 드론을 양산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의 저가 자폭 드론에 대응하는 훈련용 표적기를 확보하겠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언급을 한 게 바로 샤헤드 136 드론이고요. 동일한 사양의 복제품을 만들어 달라라고 아예 미국 업체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훈련 표적기면 진짜 똑같이 만들수록 채택될 확률이 높겠네요. 그렇죠. 다시 또 쌓아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샤헤드와 같은 형상의 비슷한 탑재를 갖춰야 하고 항속거리는 짧아도 된다. 왜냐면 이제 훈련에 쓸 거니까. 이런 단서가 있다고 하고요. 미 공군은 앞으로 이제 한 복제품 16대 정도를 구매할 계획이고 추가로 20대 정도를 구매할 수도 있다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뭐 이거 갖고 엄청나게 뭐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약간 탐색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여러 나라 기업들이 샤헤드를 모방한 드론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 뭐 미국처럼 훈련용만 쓰고 말 것이 아니라 아마 이제 본격적인 활용 고민을 하겠죠. 미국도 그냥 말로만 훈련용이란 거 아닙니까? 본인들도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네, 잘만 만들면. 네. 근데 정말 우리 입장에서 걱정되는 게 이란이 샤히드의 그 원조인데 그러면 이거 또 우리 북쪽에 있는 북한이랑 배프 아닙니까? 이거 서로 또 무슨 또 커넥션 되는 거 아니에요? 될 것 같죠. 예, 아무래도 그렇죠.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평양에 샤헤드 136 기술을 이전하고 드론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등 협력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 이미 또 그런 그 조짐이 있고 또 뭔가 또 밝혀진 게 있나 보군요. 네,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사실 네. 뭐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걸 보면 가능성 충분하고요. 그 러시아와 이란은 북한하고 뭐 관계가 좀 밀접하지 않습니까? 특히 북한은 파병 이후에 좀 군사 혈맹을 좀 다지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랑 그리고 이란과는 40년 동안 무기 기술을 주고받아 왔고요. 이렇게 북한하고 인연이 깊은 두 나라가 장거리 타격용 자폭 드론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당연히 또 하나의 나라인 북한도 비슷한 무기를 대량 도입할 것이지 않겠느냐. 이거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 뭐 또 정황도 북한은 항상 한국군의 취약점 공략할 수 있는 비대칭 무기를 만들어 왔잖아요. 네. 자폭 드론이야말로 이런 다른 비대칭 무기들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성비가 우수한 대남 공격용 무기라고 딱 찍어서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군사 전문가들은 평양, 모스크바, 테헤란에 이 세 곳이 협력하면 북한이 수천 대의 드론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죠. 예. 이런 우려가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그런 준비가 북한 쪽에서 갖춰지면 우리 진짜 그 대비 잘 될 수 있는 겁니까? 북한이 이제 이미 작년부터
자폭 드론을 공개를 하고 있어요. 자폭 드론을 이제 우리 만들었던 공개한 게 아까 우리 잠깐 언급했던 하피트랑 닮아 있습니다. 사실은 또 열병식에서도 나왔고 이제 그게 함의하는 의미가 있어요. 결국 북한도 이런 샤헤드 같은 것들을 이미 양산 체제로 넘어가고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샤헤드 항속거리가 1000에서 2500km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북한을 만약에 기점으로 치면은 제주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북한판 샤헤드의 일반 탄두도 일반 탄두지만 자, 생화무기 탄두가 실려서 남쪽을 향한다. 또 그거 이외에도 석고 쏘기 공격 똑같이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요. 북한이 대량 생산한 자폭 드론을 보내고 거기에 이제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뭐 대규모 방사포 이런 거 같이 쏜다. 그러면 수천 발 이상이 되는데 이거 한미 뭐 연합이 뭐 엄청나게 우리가 방어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얘기해도요. 이거 과부하 걸립니다. 그동안 북한 위협 엄청나잖아요. 휴전선 일대 뭐 장사정포, 방사포, 뭐 각종 탄도미사일 이거 대비해가지고 해서 굉장히 복잡한 우리도 방어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뭐 페이트리어트 팩2, 팩3, 뭐 천궁2, 그다음에 뭐 LSAM, 그다음에 이제 뭐 천궁3를 개발하고 SM2도 개발하고 굉장히 촘촘하게 지금 방어막을 만들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를 구성을 하긴 했지만은 야 우리 소형 드론에 대한 방어 체계는 제대로 안 돼 있네. 그래서 기존의 방어막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같이 포함하는 방어를 만들어야 돼요. LAMD라는 것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LAMD도 애초에 할 때 방사포탄에 대한 거를 생각을 했지 장거리 드론의 대량 사용까지 포함을 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런 그 샤헤드 같은 장거리 자폭 드론이 막 우회해가지고 해서 우리 방어선 우회해서 막 국토 여러 곳을 공격하는 상황? 이때 그럼 과연 우리는 뭘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거 굉장히 심각한 과제입니다. 예. 뭐 별다른 대비책이 뭐 준비라고 있겠습니다만 뭐 딱히 뭐 뾰족한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 현재로서는 되게 부족하긴 하죠. 현재로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특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가성비가 중요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미사일 방어 체계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고가의 미사일들, 요격 미사일들 만들어 왔는데 이 고가 요격 미사일은 사실은 핵 미사일들을 요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건데 얘가 막 정말 싸구려 이 샤헤드 같은 거를 요격하는데 소진해버리면 막상 핵미사일 날아올 때 얘를 막는 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딱 이런 샤헤드 같은 드론에 맞는 요격 체계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적이 가성비 공격을 해오는 거를 그 가성비 생각 안 하고 막는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도 그렇게 돈이 흘러 넘치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느 나라라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감당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각 요격 체계에 맞는 적합한 그런 또 무기 체계들을 깔아놓고 그다음에 또 이걸 운용하는 게 미래 병력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데 그거 하나하나 다 매칭하면서 하는 게 되게 어려워진단 말이죠. 요격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능화가 인공지능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시에 지금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요. 지금 이 군용 AI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업들을 보면 이제 뭐 젠슨하고 와가지고 와서 무슨 뭐 26만 대, 26만 장에서 26만 대. 지금 이제 40만 개 가지고 있는 거 합쳐가지고 30만 개 갖고 이런 거 갖고 지금 빨리 그런 미래의 인공지능 지휘 통제 체계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시작은 단순하고 저렴한 드론이었지만 끊임없는 진화를 거쳐 현대 전장의 저비용, 고효율 시대를 본격화한 샤헤드 그 역주행 과정을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샤헤드 같은 이런 장거리 자폭 드론의 위협은 이제 우리에게는 바로 현존하는 위협이다. 그리고 이 위협을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 지금 정말 분발하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과학기술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그래서 옛날처럼 이렇게 느리고 둔중하게 움직였다가는 그 속도전에서 금방 밀려버린다. 특히 이렇게 전반적으로 개발 비용부터 생산 비용까지 낮은 이런 무기 체계의 경우에는 무기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야 되고 빠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게임 OTT 웨이브와
KFN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S. 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드론 진짜 이거는. 드론. 예. 답답합니다. 이거 진짜 이거는. 이게 우리가 예. 상대방 공격할 때는 꿀맛인데 이게 또 우리가 공격 대상이 되면은 예. 아니 북한도 드론 뭐 작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만 걔네는 방어체는 별로 없는 거예요.